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삼중 딜레마를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는 폰 엘렘 라즈노친스키라는 커멘테이터의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커멘테이터가 러시아 매체 RT의 독일어판에 게재한 글입니다. 저자는 그래서 미국이 타이완,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삼중의 고민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타이완에 대한 중공의 영유권 주장, 핵을 보유한 지역 맹주로서의 이란의 부상,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의 위치 등 세 가지 문제가 쇠락하는 미국의 헤게모니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버거운데 세 가지 문제나 직면하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중공의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밝힌 선언들이 서구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200만이 넘는 세계 최대의 군대를 보유한 중공이 향후 5년 동안 군사력을 양적, 질적으로 더욱 증강시키려 하고 있는 데다 경제성장의 야심도 만만치 않다고 봤습니다. 시진핑의 말들을 허풍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액면 그대로 보면 중공은 2035년까지 GDP를 확 끌어올려 고소득 국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맨날 짝퉁만 만드는 중공을 겁낼 게 뭐 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적이라면 그렇게 허술하게 봐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워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아군에게 핸디캡을 더 주고 해야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또 중공이 타이완도 자기네들 영향권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미래 비전이 미국으로서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은 중공에 대해 한국과 타이완의 반도체 제품 수출을 규제하려 함으로써 중공을 제어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시진핑은 국가의 전략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첨단 연구와 핵심 기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즈노친스키는 중공이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의 24%를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는 시장 점유율의 21%를 가진 타이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공이 타이완을 병합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 둘을 합치면 세계 시장의 거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중공의 공격적인 재부상에 서유럽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과 독일의 숄츠가 시진핑과의 회담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타이완 문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같은 의제보다는 아마도 더욱 시급한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 상황에서 파국을 피하기 위해 중공과의 커플링을 논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러시아와 디커플링한 상태에서 중공까지 떨어졌다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폰 엘렘 라즈노친스키가 RT 독일어판에 기고한 글은 10월 16일자 블룸버그 사설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목은 미국이 중공, 이란, 러시아를 한꺼번에 상대할 수 있는가 합니다. 미국의 호족수인 이 세 국가는 전통적인 의미의 동맹은 아니지만 드림팀이 돼 죽이 척척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국가는 동맹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실수로 인한 이들 국가의 반응은 마치 동맹으로 비춰집니다. 가령 러시아와 중공의 전략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율 같은 것을 안 해도 어떤 수를 두는 게 이익이 되는지 바보가 아니라면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중공은 쟤들이 러시아로부터 된통당해 우리 쪽을 기웃거리는데 뭘 건드리면 쟤들이 아파할까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드림팀이 이익을 공유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는 미국의 외교가 코미디입니다. 유럽에서 아태 지역, 중동까지 미국은 벌집만 쑤셔놓고 아무 실익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으로 전선을 아시아로 확장시켰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붙느냐 아니면 핵의 문간에 서 있는 강대국으로 대우할 것이냐의 힘든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으로서는 러시아, 중공보다는 당장의 심각성에서는 떨어지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할 경우 쉽게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선을 2개,
세계를 만드는 미국의 신공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 미국은 타이완을 잃지 않으려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야 합니다. 타이완을 잃게 되면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은 완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나 중공은 하나의 전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중공은 타이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도 저도 아닙니다. 게다가 전통적 텃밭이라 여겨졌던 중동도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팩스 아메리카나는 확실히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를 절감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양새를 구기지 않고 어떻게 팩스 아메리카나를 내려놓느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최근에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무기를 낭비했기 때문에 타이완의 운명을 놓고 중공과 대결을 벌일 만큼 충분한 무기가 남아있지 않다고 시작했습니다. 라즈노친스키는 Die fetten Jahre sind vorbei, 비만의 시대는 지났다는 독일 영화 제목을 언급하면서 쓸데없이 낭비로 일관했던 미국의 관행들을 비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이라크에서 10년 동안 돈만 엄청 낭비하고 인명 손실만 낳은 채 물러난 실패를 언급했습니다. 평화 프로젝트니 뭐니 했지만 말만 거창했고 욕만 잔뜩 먹어 미국의 대중적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라즈노친스키는 카토 연구소의 직원 덕 밴도가 쓴 Allies That Hurt America, 미국을 해치는 동맹들이란 글에도 주목했습니다. 덕 밴도는 미국이 나토 확장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게 미국에 피해만 준 것으로 봤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터키의 태도에 대해서도 짜증을 냈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가장 무해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는 이미 미국을 대놓고 무시하는 에너지 정책 결정을 내렸다면서 분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바이든을 무시하고 오펙 플러스에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다 터키는 노르트 스트림 폭파 이후 독일을 대신해 러시아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등장했습니다. 투르크 스트림으로 러시아 천연가스를 받아 유럽에 판매하려 하는 터키의 움직임은 미국으로서는 크나큰 타격입니다. 여기저기 미국 헤게모니에 구멍이 뚫리고 있지만 미국의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에 브릭스의 부상에 따른 중동의 움직임은 미국으로서는 더욱 황당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중동에서 각각 수니와 시아파의 맹주였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같은 플랫폼에서 만나 앙금을 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개적으로 브릭스 가입 열망을 표출했고 이란 역시 브릭스의 매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적 적국이었던 두 나라가 화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앵글로색슨의 분할 지배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수니 시아의 이분법은 중동의 발코너로 중동 지역에서 미국 헤게모니를 떠받쳤던 기둥인데 이게 무너져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미국은 외통수에 몰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라즈노친스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을 지키기 위해 어커스를 동원하려 하지만 영국은 경제가 사유낙하고 있어 별 실익이 없고 그나마 호주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호주마저도 경제적으로는 중공에 다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몰락하고 있는 영국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미국과 연합훈련을 하니 많이 해도 실제로는 국력에 크게 쇠하고 있어 역부족일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한국은 북한과 여전히 대치 상태라 타이완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에는 상징적 지원만 제공할 것으로 라즈노친스키는 내다봤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